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서로 이웃한 가게들의 치열한 경쟁. 책 원미동 사람들 중 일용할 양식에 보면 쌀과 연탄만 취급하는 김포 쌀 상회와 과일, 채소, 생활 필수품만 팔던 형제 슈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포 쌀 상회는 쌀과 연탄만 취급하다가 김포 슈퍼로 가게를 확장하면서 온갖 생활 필수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김포 슈퍼와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던 형제 슈퍼도 쌀, 연탄까지 들여놓습니다. 경쟁이 시작된 거죠. 원미동 23통 5반 동네 사람들만 어느 가게로 가야 할지 심란스러워집니다. 어느 날 형제 슈퍼가 물건을 살 때 덤으로 더 주는 행사를 하자 김포 슈퍼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10원에서 20원 낮춥니다. 그러자 형제 슈퍼도 다시 물건의 가격을 10원에서 20원 낮추고 저울 눈금도 후하게 답니다. 이렇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경쟁 형태에 따라 시장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보면 독점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입니다. 이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오직 하나라 경쟁이 필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김포 쌀 상회는 김포 슈퍼로 바뀌기 전에 쌀로는 원미동의 독점 시장이었죠.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많아서 소비자가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시장 형태입니다. 상품의 질은 모두 똑같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많은 공급자가 경쟁한다는 점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같지만 상품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시장은 여기에 속한답니다. 또 과점 시장은 몇 안 되는 공급자가 경쟁하는 시장 형태로 이동통신회사인 SKT, KT, LG유플러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 경쟁을 시작한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다 모두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쩌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3부 시작은 한뼘경제, 아하경제와는 같이 하는 한뼘경제로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형태를 4가지로 소개시켜드렸죠. 독점경제 시장, 그리고 독점적 경쟁시장, 그리고 과점시장, 완전 경쟁시장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왜 독점시장이 만들어지고 독점적 경쟁시장이 만들어지고 과점시장이 만들어질까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독점 시장이 만들어지고 과점 시장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시장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는 우리 산업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유치하다는 것은 이때 말하는 유치라는 것은 유치하다의 유치가 아니고요. 어리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유치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전까지는 국내 법으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조치를 통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런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일부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점 또는 독점 체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시장을 개방을 한다 그래봤자 이미 우리 많은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우리 시장, 우리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씩 뚫히기는 합니다. 차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수입차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면 무엇이 좋으냐? 같은 품질의 같은 상품을 값싸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독점 시장은 무엇이 좋으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겠죠. 왜냐하면 독점 공급자들은 가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출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은 아하경제 함께하는 한뼘경제에서는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거나 저하고 소통하시고 싶으면 예스를 통해서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도 가능합니다. @ YTN 밑줄 이코노미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종의 생생경제. 네, 최근 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좋죠. 여러분들이 걱정하십니까? 저는 좋은데요. 왜냐 그러면 해외여행할 때 환전하면 싸잖아요. 또 해외여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싫어하시겠네. 여러분들 중에서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굳이 수입을 하는 수입 물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값 싸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석유값 내려가야죠. 주유소 휘발유 값이. 왜냐 그러면 그만큼 싼 가격으로 가져오니까. 그런데 우려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수출하는 기업 쪽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 아니죠. 1달러에 1,100원 주고 팔 수 있었는데 1달러에 1,050원밖에 못 받으니까 60원 손해보지 않습니까? 자, 한국은행과 정부가 공동으로 구두 개입에 나섰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서는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환율 상황. 우리 기업을 위해서는 올려야 되고 또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내려가야 되고 어떨 게 좋을까요?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하락세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 지금 정부가 이제 구두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주춤한 상태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 시장 움직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기 쉽게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6월 24일에 원달러 환율은 1,161.4원으로 마친 적이 있었죠. 네. 지난주 수요일 10월 23일 종가가 1,055.8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1,054.5원까지도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확히 4개월 만에 105원 넘게 하락한 겁니다. 예. 9% 정도 떨어진 것인데요. 예. 그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외환당국이 이러한 환율 하락세 우려를 표명을 했고 네. 일부 시장에서는 개입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세로 전환해서 오늘은 1,061.1원으로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럼 이렇게 최근 4개월 동안에 6% 가깝게 환율이 하락했던 겁니까? 크게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외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그 출구 전략이죠. 네.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관심들이 많이 모아졌었는데요. 네. 이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히 여러 신흥국들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거시 건전성이 부각이 되면서 네. 외국 자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공급을 역시 늘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잘했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지속을 했고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00억 달러 중반대까지도 육박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외환시장에 이렇게 공급되는 달러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가까이까지 낮아진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지금 18개월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기업이 이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하청기업 또 여기에 따른 재하청기업 수익도 계속 늘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이다라는 것을 못 느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네. 느끼는 거죠? 글쎄요. 최근에 네. 경기 회복세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경기는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우선은 회복세가 완만하고 미약한 이유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체감하기 쉬운 내수보다는 기업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수출 쪽에 의존한 회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강세가 최근에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마저도 원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에 의존한 성장의 그 동력마저도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죠. 1,050원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던데 1,050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우선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2008년 여름에 발발을 했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2011년 7월 27일에 일시적으로 1,050원을 기록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 1,050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이 결정이 되어져 왔죠. 네.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아래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한 원화 강세이자 원달러 환율이 새로운 영역에 진입한다는 의미를 부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1,050원대 내려간다면 1,000원대 붕괴도 가능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일시적으로는 내년에 1,0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중요한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출구 전략이 개시되는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여타 신흥국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여름과 같이 얼마나 불안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만약에 다른 신흥국들이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신흥국들에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더더욱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나 계속 유지되고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00원을 깨지고 그다음에 1,050원대로 내려가는데 앞에서 4개월 그러니까 뭐 한 32일 정도 걸렸습니까?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1,100원을 깨고 1,050원대로 내려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일 기준으로는 약 30일 조금 넘게 걸렸고요. 네. 정확히는 32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것이 네. 2011년 가을에 약 한 달 만에 90원 넘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적도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은 그 속도라기보다는 네. 이런 원화의 강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구조적으로 지속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보다는 변동성, 이 등락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이게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앞에서 이제 우리의 대외 요인 중에서 다른 신흥국보다도 우리나라의 거시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도 지금 40일째 연일 매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원화 강세가 계속될 건데 이게 우리 경제에 독이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약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날의 칼 같은데. 그 방송을 시작할 때 아마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어려워지죠. 네.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 1달러 어치를 수출을 했을 때 네.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꾼 경우에 1,100원을 수출 기업이 손에 쥐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동일한 상황에서 환전을 하더라도 1,050원밖에 손에 쥐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고요. 네. 다른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은 동일한 그 돈을 손에 쥐는 경우에 만약에 해외 시장에서 아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달러화 표시 가격을 낮출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아주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환율 하락이 수출에 영향을 준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70% 이상이 수출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성장 둔화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소비자들은 조금 더 희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습니다만 네. 사실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떨어지면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출 기업들처럼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수출 기업들한테 어렵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원화 절상 압력이 강해지게 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서 절상 압력이 시장에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네. 우리나라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구두로 개입하겠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렇게 어느 나라 통화가 절상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시장의 손에 맡겨놓게 되면 통화 강세 시에 수입품의 가격이 싸지고요. 네. 수입이 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줄거나 적자로 반전을 해서 그 나라 통화의 강세 압력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것이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일반적인 그 시스템일 텐데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특히 우리나라의 구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체 중에서 원자재의 수입이 약 60%대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소비재가 10% 그리고 나머지를 자본재 수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네. 수입 자동차라든가 수입 의류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싸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품목이겠고요. 네. 그리고 해외 여행을 나갈 때 원화로 지불하는 해외 여행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비재의 비중이 우리나라 수입 구조상 10%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많이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크게 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투자와 소비 등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원화 강세로 수출은 둔화되고 또 가격이 싸졌다고 원자재 또는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기는 어려워서 결국은 수출도 둔화되고 수입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흑자는 유지되지만 수출과 수입이 쪼그라들고 경기는 둔화되는 흑자형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현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영무 박사가 생각하는 적정 환율 어느 정도 보십니까? 구간으로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글쎄요. 그 현재의 환율 수준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1,000원대 후반 정도, 지금보다는 다소 높은 환율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율을 구두 개입하는 것도 개입하는 하나의 대응책이 되겠지만 다른 또 대비책 제시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글쎄요. 그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네. 수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외국에서 특히 미국 출구 전략처럼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늘리고 유효성 있는 통화 수합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건전성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투싼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투싼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 한뼘 경제 듣고 주신 문자 같은데요. 오늘 한뼘 경제에서 서로 이웃한 가게들끼리 치열한 경쟁에 관한 이야기였죠. 0477번님이 2,500원 하는 담배값을 2,450원에 팔면 불공정 거래인가요? 하셨습니다. 500원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공정 거래냐라고 하셨는데 우리 불공정 거래의 해석 범위는 여러 가지 좀 넓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배값 2,500원에 이 정가격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 고시가격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50원 할인해서 팔면 저는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즉 가격 인하를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경쟁을 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3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 준비했습니다. 우물정 0945 YTN 라디오 예스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또 트위터도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 미리 살펴보는 이번 주 스타겐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고 또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재무상담 시간은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번 달에 신청 마감이죠. 여러분들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물정 0945번 또는 YTN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또 트위터로도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 이번 주 스타겐 이슈 시간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형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연 40일 외국인 주식 매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매수로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의 성향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매수 강도 자체가 좀 약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의 1차 순매수 움직임이 어느 정도에서 일단락 될까요? 그다음부터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 시점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이제 지난 8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한국 주식을 계속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실상 이제 순매도 규모가 한 10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그 부분을 이제 채우고도 한 5조 원 이상 순매수를 지금 기록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식 매수의 어떤 열풍 자체가 사실상 최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감속 구간 없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저희가 보기에는 외국인의 어떤 1차적인 좀 한국 주식의 순매수 랠리 자체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일단락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11월 초 중순을 피크로 좀 다소 좀 온건한 좀 조정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월쯤에 온건한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러면 또 예. 이제 쉬었다가 또 다시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2차 바이 코리아. 그거는 그럼 1월 중에 보십니까? 아니면 12월 말 중에 보십니까? 일단은 좀 내년 1월 정도에 다시 좀 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연말에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지만 네. 아직까지는 경기 모멘텀 둔화 과정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 연방정부 폐쇄 국면이라든가 재정정책 불확실성 여파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 자체는 좀 연말을 지나서 좀 내년 초 정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1차적인 어떤 외국인의 순매수 랠리가 좀 일단락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내년 1월 정도에 저 휴지기를 좀 거치고 강력한 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변수는 어떻게 보면 또 중국의 단기 금리와 관련된 중국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예. 29, 30일 지금 FOMC 미 공개시장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국의 변수, 그다음에 미 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 회의,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떤 영향을 시장에 줄까요?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신용 경색 우려라든가 이제 단기 금리 상승이 좀 시장에 뭐 지난주부터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 11월 어떤 3차 중전 회의를 앞두고 좀 중국 정책 당국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의 안정성을 기여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신용경색 우려가 지난 6월 달처럼 크게 불거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어떤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가능성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반으로 깔고 있어야지만 정부가 뭐 시행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도 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신용경색 우려가 지난 6월 달처럼 불거질 때까지 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좀 중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제 지표 흐름 자체가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 회복 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이퍼링 어떤 시행 카드 자체를 10월 달에 꺼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테이퍼링 어떤 시행 시점 자체가 지연이 되면은 뭐 유동성 모멘텀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이제 그 배경 자체가 어떤 경기 둔화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전처럼 뭐 더 시장에 큰 호재로 또 작용하기에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요새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글쎄요. 환율 말고 또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나 뭐 경제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네. 뭐 9월달 소매판이라든가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의 보합폭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9월에 어떤 고용 회복세가 둔화되었고요. 또 소비 심리 자체도 9월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좀 소폭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조업 체감 경기 자체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9월 달부터 어떤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을 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출 경기의 개선세가 또 주춤했었기 때문에 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가 좀 끊어질까요? 뭐 꺾이겠죠, 언젠가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그 원화 절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1,050원대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서 형성되었던 저점 수준이 1,050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는 과거에 뭐 1,070원 선, 1,060원 선 레벨이 깨질 때보다는 아무래도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 심리 자체가 좀 이전보다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난 주말에 뭐 구두 개입이라든가 뭐 실 개입이 좀 단행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적인 요인, 뭐 국내 주식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라든가 글로벌 달러와 약세 국면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에 그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좀 외환 당국의 어떤 개입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1,060원 선의 어떤 좁은 박스권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제 이슈가 나오면은 왜 한쪽 분야만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왜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 쪽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다 아는 건데 소비자 쪽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유가도 하락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원자재 가격, 수입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는 어떤 납품 단가에 최산성을 맞출 수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왜 우리 경제는 늘 한쪽만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 경기 자체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수입 쪽보다는 뭐 수출 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워낙 강세 국면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수출주 쪽은 어떤 실적
부담 등으로 인해서 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원화 강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내수주 그리고 뭐 네. 유통이라든가 은행주 이런 주들은 뭐 실적 개선 모멘텀까지 얹어지면서 네. 다시 지금 어떤 실적 어떤 추정치 자체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명암이 뭐 엇갈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뭐 아무래도 수출주가 워낙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고민할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는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자금 자체가 국내 네.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좀 일별로는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좀 불규칙하거나 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경기 모멘텀 자체도 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좀 기간 조정 국면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을 감안한다면 어떤 그 기업 이익이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부품, 유통, 제약, 뭐 화학 업종들이 좀 리비전 모멘텀이 좀 살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업종에 좀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기업의 어떤 실적 이게 4분기까지 이어질까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뭐 환율이 지금 현 수준에서 만약 정체된다고 보면은 네. 뭐 그 부정적인 영향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전에 좀 갔던 그러니까 좀 경기 민감 업종에서는 조금 이익 모멘텀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 지수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외국인의 수매수 자체가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수가 현 수준에서 뭐 크게 어떤 원달러 환율이라는 변수 때문에 크게 낮아진다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자세하게 환율과 우리 또 경제 뉴스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달로 마감된다고 하네요. 국민행복기금. 요즘 뭐 기금도 많이 들어가고 기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단체 헷갈려서 말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또 재무상담하실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예스 있죠?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재무상담하는 내용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저희들이 정했는데 네. 그러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네.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새 정부 그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과다 채무자의 부담 완화,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자의 재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이분들의 채권을 매입해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이후에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채무 조정, 예 그런 걸 하기 위한 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떤 배경으로 설립이 됐죠? 사실 뭐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가계부채 천조, 그만큼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죠. 애초에 공약에서는 뭐 320만 명에게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액다. 네, 그리고 뭐 기금도 한 18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시드머니로 1조 네, 1조 8천억. 예, 8천억을 네. 만들어서 그죠? 네.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뭐 현재 지원 내용을 보면 일단 그 6개월 이상 연체를 하셔야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금액은 1억 원 이하, 예, 네. 그리고 신용대출에 한해서입니다. 예. 네, 이제 이분들은 그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예. 국민행복기금에서 신청을 하면 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원금은 50% 감면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분들이라든지 뭐 장애인분들은 70%까지 감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감면된 금액을 최장 10년간 상환하시면 채무조정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하기는 쉽네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연체하셨으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신용대출로 1억 이하를 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원금 50% 네. 감면해드리고 나머지 50%는 10년에 거쳐서 나눠내시면 되고 네. 수급생활자이거나 장애인이실 경우에는 70%까지 감면이 되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단서 조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또 단서 조항이 예, 있습니까?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요. 예. 일단 뭐 대부업 중에서도 이제 등록 안 되어 있는 곳들은 예. 안 되고요. 아. 그다음에 예, 연체가 한 7년 넘어가면 신용정보에서 이렇게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 분들은 또 대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은 하셔야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 하시는 네.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 뭐 가압류나 뭐 경매 뭐 이런 것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가 너무 오래돼서 신용정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 같이 이제 어떤 사금융에 속한 채권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물론 전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은 매입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어떤 분들이 대상 조건인지까지 제가 이제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달 말로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종료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럼 남은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기금은 뭐 지금 매입한 게 한 4천억 정도 규모로 매입을 했고요. 예. 애초에 한 8천억 규모라고 했으니까 한 4천억 정도는 남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그런 부실채권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금리로 갈아타주는 바꿔드림 론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원하고 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기금의 규모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지금 채무조정된 걸로 볼 수 있나요? 채무조정은 현재 한 신청자가 한 20만 명 정도 하셨고 네. 그 중에서 한 18만 명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현재까지는 약정은 한 15만 2천 명 정도가 하셨고요. 예. 그래서 한 18만 명 정도는 10월 말까지 가능하고요. 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일괄 매입을 또 한 게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신청자 동의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예. 이 대상자가 대략 한 9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후에라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괄 매입건에 대해서는 뭐 안내문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라도 채무 조정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던 가 당초에는 이거 모든 분들이 막 기대하고 있다가 네. 그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화도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부는. 네, 사실은 이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신용대출만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빠지고 신용대출만 되고, 신용대출도 1억 원 이하만 해당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 그래서 지원 받으신 분들의 평균적인 그 성향들 좀 보면, 연체 기간이 평균 5년 10개월입니다. 6년 정도 되고요. 예, 소득이 평균 523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83%가 됩니다. 그리고 연이죠. 네, 연소득입니다. 이게 월 아닙니다. 예. 네. 그다음에 채무액도 1,189만 원 이게 평균이고요. 네, 83.2%가 2천만 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거의 거의 대상자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최근의 통계를 보면요. 실제로 우리 채무불이행자 분들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뭐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환 능력 자체가 상실되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이제 공적 제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신청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너무 짧게 남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나요? 현재는 뭐 10월 30일까지 개별 신청을 받고 이후에 이제 일괄 신청을 통해서 뭐
응하시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 경우에는 뭐 약간 감면율이 조금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청은 가능하시니까 이후에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한 분이 예스를 통해서 이 상담 신청을 또 보내주셨는데 좀 이따가 제가 마저 질문을 네, 드리고 네, 읽어드릴게요. 계속 네네. 보내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소득이 없거나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환 가능성이 없는 분, 또 낮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만 매월 일정하게 상환이 가능하신데 네. 이렇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100만 명 이상 뭐 많게는 170만 명 정도로 좀 추산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이제 공적 제도, 예, 공적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국민행복기금 위에 채무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또 다른 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재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있고요. 이외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사적 조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적 조정으로는 네, 그 법원에서 하고 있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는 이제 공적 제도, 사적 제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공적 제도가 채무 감면액은 훨씬 더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신용상의 약간의 불이익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영 님이 국민행복기금 관련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약 10년 전 군 생활 중에 생활안전자금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요. 일부 상환하고 약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자까지 2천 정도 되고요.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둘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채권은 서울보증보험인데 군인공제회를 통해 생활안전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라서 국가정책을 통해 회복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이 최선이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채무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요. 예. 10년 전 군생활 하셨으면 아직은 30대, 40대 초반 정도로 짐작이 되는데요. 네. 바로 파산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뭐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 회생 신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 저게 서울보증보험에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예. 아마도 이제 채권 확인이 안 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기금에도 이제 무한도우미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신보기보다는 국민행복기금의 무한도우미팀에 좀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저축을 하셔서 일시에 좀 상환하는 걸로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필요한 절차. 네. 그러니까는 뭐 정부에서 돈 받을 금융기관들은 네. 뭐 차압을 한다든지 경매에 네. 붙인다든지 이런 건 다 중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사적 조정에서는 뭐 압류나 경매가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공적 제도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런 게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서울에 계시다라고 하면 네. 우선은 그 서울에 이제 금융복지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는 네. 이쪽에 이제 그 문의를 좀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좀 필요하신 원하시는 결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혹시 이 추심 과정에서 좀 불법 추심 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있는 그 예. 불법추심 신고센터 이런 쪽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불법추심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우리 서민들이 금융기관의 빚을 제대로 못 갚고 있다 그러면 미안해하고 양심적으로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예, 본인이 적극적인 갚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자문 기업 그 공단을 찾아가셔서 자문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뭐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신청자를 봐서도 네. 저 사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걱정할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내가 빨리 갚고 다시 사회 일원으로서 뭐 경제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도 행복기금에 대해서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팝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빨리빨리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